국내 증시가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권 시장의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유동성 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에다가 최근에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 전망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의 부진으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녹록하지가 않은데요.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최근에 우리 기업들 경기 침체로 상당히 좀 어렵고 이제 주식시장까지도 비관적 전망이 많아서 어느 때보다 좀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거래소 일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고 있고 또 앞으로 또 미래 전략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 연준이 금리를 또 올렸어요. 물론 빅스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25% 올리는 거에 그쳤는데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계세요? 예, 사실은 미국에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에 최근에 파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약간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연준이 이번에 과연 금리를 올릴까 이렇게 전망하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동결 얘기도 나왔어요. 동결 얘기도 있었죠. 물론 그동안의 스탠스를 유지하면 0.5% 올리지 않겠냐 그런 전망도 있었고요. 0.25% 정도 올려서 4.75에서 5% 사이로 그렇게 0.25% 수준으로 올린 걸로 최근에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장도 약간은 좀 혼란스러운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비관적인 반응이 아니었다가 그다음에 또 약간 우려 섞이는 시선도 있는 것 같고요. 연내로 금리를 낮추겠다는 또 그런 의지는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는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그렇게 아주 세게 얘기를 연준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금리 인상은 적어도 한 번은 더 있지 않겠냐 이렇게들 많이 전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긍정적 신호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조금 긴장해야 되는 부정적 신호라고 보세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이슈 같은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국은행도 곧 이달 안에 금리 결정을 또 해야 되는데 굉장한 부담을 주는 케이스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꾸 금리 수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금리 높은 쪽으로 미국 쪽으로 자본이 유출되게 되고요. 또 최근에 경제 상황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신흥국보다는 아무래도 선진국 쪽으로 투자가 몰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징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이 굉장히 좀 심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뜻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이유는 옛날에 뭐 지정학적 그런 위험에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주주 환원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주주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투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는 너무 규제가 많아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지배구조가 너무 불투명하다. 그다음에 영문 공시 같은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정보 공개가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쌓여서 지금까지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이 되어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보시기에 한국에 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상장사들의 경쟁력, 기초 체력, 저평가 대우를 받을 정도로 취약한 건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위축돼 있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나 잠재력에 비해서는 그에 응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경쟁력이 세계적인 많은 기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것은 그 회사가 경영되는 방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주주에게 충분하게 그 경영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환원을 해왔느냐,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주의 의사를 그만큼 존중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가치를 높게 보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뭐 썩 좋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디스카운트 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사실은 정부 당국이나 저희 거래소가 그런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작년 하반기 이후에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기대를 받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는
뭐 이제 과하면 좀 독이 된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거래소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최근의 행보가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 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한 것은 전 사실이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하고 다른 점은 우리나라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온 거는 2000년대 초반에 예. 외국계 뭐 칼 아이칸이라든지 엘리오트 같은 이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의 어떤 경영 관행을 좀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었는데 예. 그때는 비판적인 시선이 많았죠. 이 사람들이 먹튀다, 예. 단기 차익을 너무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다. 음.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기업 경영 문화의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적대적인 그런 스탠스를 저희가 취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동을 하면서 네. 또 이 사람들이 젊은 투자자들의 어떤 감성에 호소하고 그분들의 행태, 사고의 변화에 맞는 그런 슬로건들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그 호응을 얻어서 사실은 이제 기업들도 이제 ESG 경영 그리고 투명한 경영 이런 것이 필수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렇죠. 이런 쪽으로 많이들 방향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외국인들이 저평가했던 그 요인, 우리 주주 환원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 여지가 좀 만들어진 거라는 점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최근에 움직임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ESG 경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산업계의 화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한국거래소도 ESG 경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한국거래소와 ESG 경영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ESG 경영을 다른 저희 상장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부추기는 역할은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라든지 지속 가능 보고서 이런 것들이 ESG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공시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예. 그리고 ESG 경영에 관련된 정보를 저희가 ESG 포털을 열어서 어떤 기업이 어떤 ESG 활동을 하는가라는 것을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포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ESG 경영이 되도록 막 부추기고 응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작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는데? 라는 질문을 저희가 받게 되는 거죠. 거래소도 ESG 경영의 모범이 돼야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ESG 경영위원회라는 거를 저희 이사회 내에 만들어서 ESG 경영을 실천을 하기로 했고요. 작은 거지만은 저희 업무하는데 종이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이 태블릿 PC 예. 가지고 모든 업무를 다 합니다. 전 직원이. 전 직원이. 그래서 종이를 없애서 7, 8개월 됐는데 1억 원 이상의 돈을 절감을 했어요. 비용질 절감도 되고 비용 절감도 탄소 되고 중립, 탄소 중립도 절감.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로봇 카페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커피도 무료로 제공하고 이런 예.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소의 ESG 경영하는 것만 따라가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알겠구나, 따라가면 되겠구나 예. 라는 그런 모범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 공개 상장 심사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ESG 경영 비중을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요? 예전에는 거의 뭐 무시하거나 거의 아마 심사할 때 별로 중요한 요인으로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보지 않던 거를 이제 보기를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뭘 보는가 하면 상장 심사 단계에서 이 회사의 ESG 경영 체계가 어떻게 확립되었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ESG 경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느냐, 예.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얼마나 투입하고 있고 의사결정 체계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예. 그 ESG 경영을 도입하겠다 그러면 단계별로 어떻게 일정을 가져갈 거냐라는 예.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심사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상장된 다음에는 상장할 때 서류에 낸 것 같은 ESG 예. 경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계속 확인하면서 기업들을 좀 격려하고 응원하고 북돋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국내 증시 이제 활성화 방안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그 기대감도 상당히 좀 있고 앞으로 우리 증시가 더 오를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후퇴할 것인가 3,0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신호로는 어떤 걸 좀 꼽고 계세요, 이 사장님께서?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앞서 저희가 논의할 때 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투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투자할 때 투자자 아이디라는 걸 등록해야 됩니다. 예. 사실은 본인의 아이디를
밝히지 않고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불편한 요인이라고 맞아요. 말씀을 많이 예. 하셨는데 그것도 정부가 금융위원회가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또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고요. 또 외환거래 시간대가 다른데 밤중에 투자 자금을 회수해서 내가 환전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외환거래 시스템을 개혁을 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고 깜깜이 배당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배당받을 분들은 연말에 확정이 되고 네. 배당 금액은 3월 말 추총을 할 때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은 저 회사가 얼마나 배당하는지를 보고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배당 금액도 모르는 채 어떻게 연말 전에 내가 투자를 하느냐 예. 이런 것에 대한 불평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다른 나라의 관행하고 많이 다르다 그런 지적도 하셨고 예. 그래서 그거를 고치자는 그 제안도 했고 실제로는 자율적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강행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 주총을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또 정관 개정을 해주셨어요. 예. 사실 이 얘기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깜깜이 배당 부분도 해소를 했고 이런 긍정적인 정부의 당국의 또 거래소의 행보가 작년 말에 이게 쭉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이제 좀 더 선진 시장으로 대접을 받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거래소 측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냥 지급 결제에만 쓰는 페이먼트 코인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것도 예. 있고 또 그다음에 시큐리티 토큰도 있고 몇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예. 여러 가지 코인 중에서 이건 딱 봐도 증권 상품이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법 체계가 마련이 안 됐지만은 그 증권형 토큰의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충분히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만은 좀 공신력 있는 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장을 좀 마련해 달라 그러니까. 이런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준비를 작년부터 착실히 해오고 있었고 예. 올 연내 증권형 토큰에 관련된 거래 시장이 개설이 될 것입니다. 거래 대상은 조각 투자거든요. 대부분이 증권성을 거기 가지고 있다고 예. 당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거래 대상이 될 것이고요. 음. 그 증권성에 대한 판단을 예. 당국에서 좀 넓혀 나간다면은 충분히 많은 코인 상품들이 저희 한국거래소에서 앞으로 거래가 될 것이고 그 이외의 토큰은 아마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제정 동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 적어도 증권성이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음. 저희 한국거래소에서 아마 빠르면 연말 이전에 거래가 예. 시작이 될 것이다. 자, 혹시 지금 임기가 조금 남으셨죠. 언제 더 하시면 좋지만 예. 어떤 점에 가장 역점을 두고 거래소를 좀 운영해 가고 싶으신지요? 사실은 취임 이후에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해오던 것은 어떤 경영 혁신 부분인데 거래소가 너무 공적 기업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기업으로서 서로 경쟁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고 계속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거래소가 민간이에요. 민간 기업입니다. 저희도 민간 기업입니다. 사실은 서로 공공기관에서 지금 벗어났나요? 공공기관에서 벗어난 지 8년 됐고요. 예, 예. 8년 됐고. 그런데 사실은 공공기관을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직원들도 좀 그렇게 행동을 해오고 있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부분에 혁신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부 혁신 노력을 쭉 해왔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종이 없애자라는 것도 예. 작지만 그렇죠. 저희 그 노력의 일환이었고 네. 직원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직원들의 마인드를 예. 조금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물론 거래소 시장으로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유수 거래소입니다만 예.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디지털 자산 시큐리티 토큰 시장을 예. 만들겠다는 것도 그런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저희가 접목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변모하는 모습을 계속 끝까지 예. 이어나가겠다. 그 바탕을 제가 잘 만들겠다라는 네. 것이 제가 남은 임기 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본시장이 굉장한 도약의 기회를 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자꾸 여러 가지 해소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평가가 꽤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어려움은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겠지만은 예.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그리고 한국거래소도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네 라는 것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기 예.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라 안팎으로 참 불안 요소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가 증시 활성화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현명한 자산 관리는 필수겠죠. 오늘은 재무 진단부터 맞춤형 재무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서민금융진흥원 앱의 온라인 재무 진단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 또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해서 올해 새롭게 도입한 건데요. 이용을 하시려면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설치하신 후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재무진단 서비스는 신용점수 확인, 재무상태평가, 맞춤형 재무솔루션 제공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신용점수는 이용자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매겨집니다. 이용자의 나이와 비슷한 집단과 점수를 비교 분석해주고요. 소득 정보를 제출하면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확인되면 매우 우수부터 매우 아쉬움으로 이용자의 재무상태가 평가되는데요. 계좌나 저축, 대출 관리 등 이용자가 금융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내를 받고 나면 맞춤형 재무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맞춤형 재무 솔루션은 개인에게 필요한 대출부터 노후연금, 보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추천하는 건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 중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을 우선적으로 추천해주고요. 취약계층, 창업준비생 등을 위한 자금 지원 상품 안내도 이뤄집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 포털에서 각종 금융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데요. 소비와 저축 방법, 신용관리 방법 등의 강의를 회원 가입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투자 방법 안내, 또 전문 상담사와의 1:1 신용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센터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금리 대출,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는 곳이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재현 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햇살론의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대신 원금을 갚아주는 대위 변제율도 늘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이 마련됐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빚 부담 무거워졌는데요.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재현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 기관인가요? 아니면 민간인가요? 네,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은 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됐고요. 예. 여러 곳에 산재돼 있던 정책 서민금융을 한데 모아서 2016년 9월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민금융의 설립 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소득 저신용 계층들이 담보 부족이나 아니면 낮은 신용도로 인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예. 그분들로 하여금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의 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자산 예. 형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금융 지원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비금융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자금 지원 가지고는 자활 기반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분들에게 뭐 금융교육이라든지 신용부채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 컨설팅이라든지 취업 지원을 하면서 그 자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은 결국은 단순한 자금 지원보다는 그 서민들의 자활 기반 마련을 동시에 지원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고금리, 고물가 여파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수치상으로도 나타나는 상황인가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물가 상승이 지속됐고요. 지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110.38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을 했습니다. 또 기준금리도 올라서요. 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2021년 8월 달에 0.5%였던 기준금리가 이제 그동안 10차례 인상이 되면서 지금은 3.5%까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소비 지출은 늘어날 테고요. 이자 부담 증가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서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자금 이용 측면에서 본다면 신용평가 회사의 그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의 신용대출 월별 신규 공급 금액 예. 이것이 작년 4월 달에 3.2조 원이었는데 11월 달이 되면 1.6조 원으로 50%가 감소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신용 공급 건수도 보면 41만 7천 건에서 22만 6천 건으로 54%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쓸 돈은 많은데 이 서민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서구모는 이제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한층 강화되면서 했던 일들이 햇살론 대출 상품 한도를 확대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9월 달에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상품을 도입을 했고 보험업관 햇살론 신상품도 출시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그 서민의 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한 정책 서민금융 규모는 그 전년도에 5.3조 원 대비 38% 증가한 7.3조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수도 전년도 21년도 62만 명인데 작년에는 73만 명으로 대폭 증가됐습니다. 얼마 전에 어려운 우리 서민들에게 취약계층에게 신용 등급이 없어서 네. 낮아서 또 이제 담보가 없어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소액 신용 자금을 좀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접수를 받았잖아요. 예. 엄청나게 폭발적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신청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 서민들의 그 어떤 그 경제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수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액 생계비 지원 대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려운 분들 취약 금융계층에게 이제 100만 원 한도로 네, 뭐 네. 연체가 있든 네. 없든 뭐 네. 과거에 돈을 갚았든 안 네. 갚았든 신용 불량자든 아니든 뭐 따지지 않고 100만 원까지 빌려주겠다. 이거는 좋아요. 네. 근데 이자가 15.9%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금융진흥원은 공공기관인데 예. 일종의 정부인데 정부가 돈 없는 서민들에게 100만 원 빌려주면서 이자를 15.9%나 받아? 야 이거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제 공급하는 규모가 작년에 많이 늘었다가 지금 7.3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네. 그 여기 저희가 공급한 대상이 73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러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소위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주된 대상이 이제 그 연체 중인 사람을 포함을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는데 이 숫자만 뽑아봐도 한 130, 40만 명은 되거든요. 소액 생계비 대출은 1,000억을 가지고 가는데 많이 공급해봐야 한 1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원 받을 그러다 수 있는 보니까 사람이. 저희가 이제 대상을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15.9%라고 해서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지만 일단 15.9에서 시작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6개월 지나고 나면 15.9가 10.9가 되고 또 6개월 지나고 나면 9.9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5년 동안 그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상환 의지를 보는 건데 네. 대부업체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자금줄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타 상품과의 형평성 내지는 이제 그 필요한 사람들이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리 좀 높게 설정돼 있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차츰차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각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도 현장 점검을 수시로 나가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그 체감 정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소득층 대상의 금융권 합동 연탄 나눔 아니면은 그 독거노인 대상 도시락 배달 뭐 이런 것들 많이 해봤는데 보면 역시 어려운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룡마을에 가서 그 겨울을 앞두고 이제 그 연탄가스 배출기를 달아드렸는데
또 불과 몇 달 후에 또 불이 나가지고 여기가 전소가 되는 뭐 아이고. 이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요.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경기도 이천과 부산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부정을 앞뒀는데 그 시장에서의 그 활기는 별로 없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뭐 정부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네. 예.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들, 취약계층들도 나름의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평점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반대로 나타난 현상은 그 신용평점 이하가 되는 사람에게는 대출하기가 어려워지는 뭐 그런 부작용이 좀 나타났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서민특화 신용평가 모델의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 말고 자동이체 정보라든지 통신비 납부 이력이라든지 뭐 상환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모델을 구축을 했고요. 이 모델은 현재 작년 9월 달에 도입한 최저생계비 대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에도 적용할 예정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이런 모델을 사용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계적인 신용평점 모델에 의해서 대출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출계도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그 부담도 좀 줄어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렇겠죠. 포션을 예, 하고 예. 있는데 그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가벼운 지갑마저 노리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이제 스팸 문자를 보내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예. 서금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네. 저희도 그것 때문에 홈페이지라든지 SNS에서 그런 그 서민금융 사칭 광고라든지 홍보를 찾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도 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신고 접수를 통해서 이제 그 불법 사칭 사례가 발견이 될 경우에는 그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거나 네. 아니면 관할 그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또 저희가 보낸 문자가 저희가 보낸 건지 예.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저희 홈페이지 웹에 그 서민금융진흥원 발송 문자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이 만약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 문자가 왔을 경우에 그 발송된 문자를 웹에서 확인을 하면 이게 우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건지 아닌지 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차단하고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걸 이제 서금원에서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해서 어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문자 발송이나 전화로 상품을 홍보하거나 광고하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권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전화나 문자로 받으면 일단 네. 의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시중금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리를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불법 사금융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조언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금원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제기를 하신 분이라든지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원장님께서 기억하시는 특별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아까 불법 상품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필요해서 뭐 인터넷을 서치를 하다가 어떤 곳에 연락이 돼서 이제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뭐 필요한 돈이 한 50만 원 정도인데 만나자마자 일주일에 30만 원씩 이자를 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원금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이거 못 쓰겠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 돈 빌릴 데 없는 거 아니냐. 이거라도 빌리면 좋은 거 아니냐.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정말.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인터넷을 찾다가 저희 서금원을 보고 통합지원센터에 연락을 해서 해살로 15를 대출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학업자는 항상 이제 운영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네. 이제 대출을 많이 받다 보면 한도가 차서 이제 더 이상 대출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 미소금융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빌려서 재료를 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정상화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방송 보시면서 네. 서민금융진흥원에 내가 한번 연락을 해보면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예, 예.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도권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상호금융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위 20% 이하인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요. 예. 그 대신에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그 상품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의 4192입니다. 1397번호를 누르면 이제 저희 콜센터에 연결이 되고 콜센터 상담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떠한 그 지원 방법이 필요한지 이런 걸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좀 뭔가 팁을 좀 주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과소비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자신의 신용 관리 서민들 특히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되는지 혹시 원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예. 결국은 이제 그 자산의 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결국 부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저희 살아가다 보면 돌발적인 자금 수요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뭐 병원비가 필요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네. 여러 가지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적절한 곳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걸 택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이제 금융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금융 역량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금융 교육을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간이 될 때 그 개인들도 자신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품도 좀 들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서금원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는 그 저희 서민금융진흥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채무조정을 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채무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찾아주시면 저희가 그 여러분들의 그 필요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고금리 시대에 또 뭐 다양한 여러 이제 경기 침체 속에서 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질 텐데 좀 꼼꼼하게 잘 상담도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긴급 자금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요일 포커스 순서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